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주인 노무사입니다. 강의 한 3시간 들으셨나요, 지금? 이제 진이 많이 빠지실 텐데, 네, 상큼한 목소리를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FF 양식은 아마 출력물로 다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받으신 거는 거의 빈종이실 텐데, 네, 제가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실제 의뢰가 들어온 거를 보여드리는 게 어떻게 작성하지가 더 나을 것 같아서 이걸 준비를 해왔거든요. 일단은 FF 양식이 크게 보면 시트가 2가지입니다. 이렇게 기초 정보 파악 양식이라는 시트가 하나 있고 취업 규칙이라는 시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앞에 너무 교육을 들으셨으니까 다 아실 텐데 취업 규칙은 몇 인 이상 사업자의 경우에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10인, 네, 10인 이상. 그러니까 사장님 빼시고 직원분들이 10인 이상의 경우에는 시트를 2가지를 다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고, 아니고 10인 미만이다 라고 하면 지금 기초정보 파악 양식 시트 하나만 작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또 5인 미만, 5인 이상은 상관없습니다. 10인과 10인 이상의 경우로만 아니면 되고요. 일단은, 네, 크게 이제 근로계약서나 기타 이제 인사노무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소위 갑과 을이 있어야 되잖아요. 회사가 누구고 근로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니까 회사의 기본적인 정보를 다 여기 담아주시면 되고요. 주소, 그 다음에 연락처, 뭐 팩스, 이메일 이런 거 이제 알려주시면 되고, 네. 네. 그 다음에 저 여기 샘플은 직원이 2명인데 뭐 직원이 더 많으시면 더 작성을 하시면 되시겠죠. 지금 보면 직원분들 일단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왜 인적사항이 필요하냐고 하면 근로계약서에 본인들 그 근로계약서가 누구의 근로계약서인지가 명시가 되셔야 되잖아요. 저희가 만들어 드릴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데 만약에 직원분들께서 이거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쓰기 싫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회사에서. 근데 개인정보보호법상 관련 근거 법령에 근거 규정이 있으면 그 개인정보 보호, 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게 위법은 아니거든요. 근데 근로기준법상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사대보험을 가입하거나 뭐 세금 처리를 하는 거가 급여대장상에 명시가 다 돼야 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주민등록까지는 안 받으셔도 되고 어쨌든 생년월일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이제 동명이인이나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니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그리고 직책 담당 업무가 필요합니다. 담당 업무도 근로계약서에 이제 반드시 명시가 돼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쓰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여기처럼 뭐 행정 처리, 격리, 뭐 아니면 뭐 PC 유지 보수, 뭐 아니면 간호조무사 뭐 이런 식으로는 들어가셔야지 담당 업무가. 네. 그 다음에 입사일이 있으시면 입사일을 왜 이제 입사일이 근로계약서 상에 반영되진 않는데요. 입사일을 왜 제가 봤냐면 연차 수당 같은 거를 좀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별도로 받는 거예요. 보통 5인 미만의 경우에는 연차 유급 휴가가 없죠. 예, 교육 들으셨죠? 네. 근데 5인 이상의 경우에는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을 하는데 실제 연차 휴가를 다 주시는 사업장이 없습니다. 10인 미만의 경우에. 그 휴가도 15일씩 다 주면서 쉬는 날 다 쉬고 하면 회사가 돌아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이제 포괄임금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미사용 수당을 이제 미리 급여가 이제 허락한 한도 내에서 급여가 뭐 110만 원, 120만 원이면 딱 그게 최저임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넣을 수는 없고 이제 뭐 한 200 정도 되시는 분들은 기본급 얼마에 연장근로수당 얼마에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까지 다 잡아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사일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차 유급 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80% 이상 근무하면 그 다음에 15일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이제 그래서 입사일 내용도 적어주시면 좋고요. 네네. 네. 사대보험 가입을 안 했던 그 사업장 같은 경우는 네. 현재 노무서 지급을 하려고 했을 때 네. 입사일 날짜를 2년 전에 입사를 해가지고 그 날짜를 쓰나요? 아니면 본래 입사하셨던 날짜로 쓰셔야죠. 아니 그때 그 입사했다는 그것들은 아예 없고요. 근거 서류가 행정적으로 없을 뿐이지 관련 타 동료들의 진술로서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본인이 얼마든지 그건 다른 방법으로도 입증을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원래 원칙대로 저희한테 다 알려주셔야지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또 드릴 수 있는 거지. 그냥 지금부터 지금 작성하니까 지금을 입살로 합시다 이렇게는 사실상 어렵죠. 그렇게 직원분들이 원하시지도 않으실걸요. 예. 예. 그리고 이런 질문이 나오셔서 약간 가외의 얘기긴 한데요. 가끔씩 이제 이런 FF 양식인을 받아오시면서 저희한테 노무 의뢰를 하실 때 저희는 이제 이 노무에 관한 현재 리스크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리스크가 있는 부분을 노무적으로 적법한 한도 내에서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모든 문제를 지금 저희가 이 서류 하나로 다 해결해 드릴 수는 100% 해결해 드릴 수 있다고 장담을 하는 건 그건 사기꾼이지 노무사나 변호사가 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다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것까지 다 해결해 주길 바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 근데 그거는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그거는 사실 어느 노무사든 자신있게 이게 저라서 못하는 게 어느 노무사도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있는 그대로를 그냥 다 받아서 여기 작성을 해 주셔야지 제가 회사 사정에 맞게 법에서 허락한 한도 내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지 그냥 회사 사정을 좀 너무 사장님을 위하고 사장님을 도와드리고 싶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해를 하겠으나 너무 의욕치로 이걸 받아오시면 결국 회사한테 도움이 결국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사대보험 가입 여부도 작성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저희가 노무 서류에 들어가는 건 아닌데 이제 그렇게 알아야지만 이 회사 사정을 알 수 있으니까 그 내용 적어 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월급여 이 월급여를 보통 신고급여랑 실제급여가 다른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신고는 최저임금 위반 안 나가게 딱 120 적어놓고 실제는 200, 300 주시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급여를 적어와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실제 급여 적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실제 급여 적어오시고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신고되고 있는 현재 급여 대장을 받아오시면 됩니다. 같이. 네. 그러면은 제가 신고급여가 얼마고 실제 급여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럼 서류들은 신고급여로 갈 것이냐 실제 급여로 갈 것이냐 뭐로 가야 될까요? 문제가 터지면 이제 그 돈을 200만 원, 이게 신고는 120으로 하는데 실제 돈을 200을 주세요. 근데 그 80을 현금으로 주시는 분들은 또 의외로 많이 없고 신고만 그렇게 하고 200을 통장에 따박따박 200만 원씩 다 찍어주고 계세요. 그러면 증거 자료를 200만 원씩 계속 남기고 계시는 거잖아요, 사장님께서. 그런데 신고를 120으로 했다고 우리가 120으로 각종 퇴직금과 수당을 나중에 정산할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실제 급여로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직원 단두를 너무 잘했다. 그래서 직원이 신고급여 120으로 노무 서류 작성하는 걸 오케이 한다 라고 하면 행정적인 서류도 신고된 걸로는 만들어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나중에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도 다 신고급여로 하면은 그건 아닌 거죠. 네. 그렇죠. 실제 주시는 걸로 퇴직금 산정이나 이런 것들 다 된다는 거죠. 사대보험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노무사님이 말씀한 대로 급여가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나가는데 노무사님이 관리를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나가는데 만에 하나 실질적인 급여가 나갔을 경우에 그 사대보험에 끼치는 영향이나 이런 거는요? 제가 질문을 정확히 이해 못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제 뭐 120으로 최소 지금 신고를 하고 있는데 200으로 다시 신고를 했을 때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각종 세금이나 보험료가 다 올라가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그거를 뭐 다시 미리 소급해서 월 보수 금액을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정정하고 싶다, 제대로 잡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 시점부터 하시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사대보험이나 세금이 근로자 부담분도 있는데 그거를 소급해서 다시 예전처럼 원상복귀를 하자라고 하면 근로자도 다시 배탄해야 되는 돈이 있으니까 근로자도 원하진 않을 거예요. 그 부분은. 네. 그 다음, 예. 여기 생년월일 쓰는 게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사업부가 예. 다 줘가지고 그에서 주민등록번호 바꾸면 전부 법에 걸리는 거예요? 아니요, 아까 안 걸린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안 걸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관련 근거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은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상에 급여대장 작성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근무시간이랑 휴게시간, 실근로시간이 있으시죠?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본인 프린트를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평일 근무 시간은 저희가 보통 출퇴근 시간을 9시에서 6시로 잡아 놓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근무 시간은 구체적으로 실제 일하는 시간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네. 왜 실제 일하는 시간을 적어 두냐라고 하면 9시랑 6시 출퇴근 시간을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실제 6시 넘어서 퇴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 그 넘어서 일하는 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정산을 정확히 해줘야지 노무 리스크가 없어지는 거고 저희가 그런 역할을 지금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넘어서는 시간만큼을 다 저희가 사실관계를 알아야지만 수당을 어느 시간에 해당하는 것만큼 잡아드릴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실제 끝나는 시간, 그리고 그러면은 실제 끝나는 시간이 들쑥날쑥하다 그런 경우도 되게 많으세요.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끝나는 시간을 적어 오시면 되고, 아니다 그것도 뭐 모르겠다라고 하면 제일 늦게 끝나는 시간을 적어 오시면 됩니다. 네. 어차피 법에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놓고 있는 거 월 52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어차피 저희가 서류를 작성해 드려도 월 52시간까지밖에는 못 해드리니까 그거를 실제 넘으시는 회사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넘으시는 회사도 많을 텐데 어쨌건 실제 일한 실제 끝나는 시간, 그러니까 뭐 내가 원래 정해진 퇴근 시간이 아니라 실제 일을 끝나는 시간을 적어오시면 되고, 그리고 또 회사마다 보면 다른 게 시즌과 비시즌이 있어가지고 분기별로나 어떻게 뭐 할 때 어떤 때는 항상 많이 일하시고 어떤 때는 또 항상 칼퇴를 하시고 이런 회사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연간 평균으로 해서 한 월 평균 이 정도는 하는 것 같다. 평균적인 시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회사는 포괄임금을 작성하는 게 더 그 제도의 취지에 맞는 회사거든요. 네. 그 다음에 휴게 시간은 구체적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휴게 시간이 정해진 게 없다 그러면 그 시간을 어떻게 할 건지를 사장님과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뭐 12시부터 1시까지로 적어두실 건지 1시부터 2시까지로 적어두실 건지, 그러니까 휴게 시간은 구체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근로계약서상의 명시가 정확히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시간에 안 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근로계약서에 단서 조항을 다는 방법으로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1시부터 2시까지인데 뭐 업무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서 휴게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으면 되는 문제니까 이게 또 달라지면 어떡하나요? 그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 그런 예외적인 사항을 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통해서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드리면 되니까 어쨌든 원칙적으로 이 시간에는 뭐 점심을 먹는다라는 휴게 시간이 있는 건 구체적인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각을 적어주시면 됩니다.